안녕하십니까. 자, 제16강 평정척도법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우리가 16강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근데 평정척도법은 좀 되게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미 그 평정척도법이 많이 고안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 평정척도법의 그 척도지가 좀 잘 된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바뀌어서 그 교육과정 범주에 다 속할 수 있는 이런 척도지를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교육과정 바뀌었을 때 제가 이 척도지를 다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지를 사용을 하시면 올해부터 우리가 적용하는 이새 교육과정 있잖아요. 새누리 교육과정에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쉬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평정척도법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정척도법은 우리가 레이팅 스케일 메소드라 그러는데, 이 레이팅은 뭐냐면 점수를 주는 거죠. 그 척도지를 만들어서 그 스케일에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이 방법인데, 관찰에서 얻은 자료를 수량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죠. 자, 평정 척도는 연속성이 있는 어떤 행동의 차원 또는 영역에 대해서 연구 대상 행동을 관찰한 후에 일정한 위치에 평정하도록 수량화된 점수를 보고하도록 작성된 평정 척도지입니다. 자, 관찰과 이 동시에 절대 할 수 없고요. 충분히 그 한 학기 동안 아이가 어떻게 놀이하고 행동하는지 잘 선생님이 관찰했다가 그 결과를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요약해서 이제 이 점수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평정척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기술평정척, 숫자평정척, 도식평정척, 표준평정척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자가 사전에 미리 관찰하려는 행동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만 이 평정척도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평정척도법은 이 점수를 주는데 이것이 그 우리 행동목록부처럼 체크리스트처럼 뭐 행동할 수 있냐 없냐 뭐 할 수 있으면 100점이고 할 수 없으면 0점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그 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행동의 질적인 특성을 몇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거나 행동 출행 빈도의 크고 작은 정도를 구분해서 기록할 때 이게 더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보다는 이것이 얘가 어디 정도에 들어가는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평정척도법이 사용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정척도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술평정척도는 그야말로 이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 서술식으로 이제 된 문장에다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 레이팅 스킬이라 그러는데 행동의 한 차원을 연속성 있게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기술을 하고 관찰자를 하여금 대상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문을 선택해서 자 거기서 이제 점수를 주는 건데 이 기술을 할 때 이 범주 간의 차이가 구별이 정확하게 될 수 있어야 되고요. 한 행동에 대해서 3개 내지 5개의 범주에 따라서 평정을 하게 되는데 3개의 범주를 가져가면 3점 척도가 되고 또 5개의 범주를 따라하면 5점 척도가 되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 3점 척도를 할 수 있는데 큰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5개를 이렇게 평정할 수 있는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4점 척도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4점 척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듣기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했을 때, 교사나 또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전혀 관심이 없고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1점이죠. 교사의 말이나 친구의 말을 때 약간 관심을 보인다면 2점이죠.
자, 교사나 친구의 말을 관심 있게 듣는다. 그러면 3점이죠. 친구의 말을 매우 관심 있게 듣는다. 그러면 4점이. 그게 4점 척도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4점이라는 게 네 가지로 이렇게 범주를 나누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3점 내지 5점을 이제 쓴다 이런 거. 자, 숫자 평정책은 이 숫자에다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numerical rating scale이라 그러는데 이 각 척도지에 숫자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숫자를 일종의 점수로서 이제 평정된 자료를 수량화하고 통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숫자를 배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척도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3점 척도다 그러면 3, 2, 1 이렇게 하고 5점 척도면 5, 4, 3, 2, 1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을 놓는 걸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지금 1, 2, 3, 4, 5, 1, 2, 3 이렇게 쓴 것을 가지고 하죠. 자, 친사회적인 행동에 우리가 숫자 평정책을 한다 그랬을 때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교환하며 놀이를 한다. 여러분, 교환이라는 익스체인지 이 자체가 이게 뭐죠? 그렇죠. 친사적인 행동이에요. 친사적 행동은 우리가 영어로 프로소셜 비헤이비어라 그러는데 이 친사적 행동에 들어가는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환, 친사적 행동이고요. 친절하다, 이것도 친절을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것도 친사적 행동입니다. 자, 아주 못하면 1점이고 아주 잘하면 5점입니다. 중간 보통이면 3점이죠. 친구를 위해서 간식 그릇을 치워주거나 방을 정리해준다. 친구를 도와주는 거죠. 돕기도 이 5점 척도를 했을 때 가장 잘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친사적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5점에 하면 되고요. 친구나 교사를 도와준다. 자, 돕기를 잘하면 5점, 아주 안 하면 1점 이러죠. 친구에게 나눠주기를 잘한다.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쉐어링이라 그러는데 그 나눠주는 게요. 그 몫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안 하고 나눠주는 경우 이거 다 이제 친사적인 행동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해당되는 점수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는 숫자 이하니까 숫자 평정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식 평정책인데 도식 평정책은 그야말로 이제 이 도식에다가 그림에다가 이제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픽 레이팅 스케일이라 그래요. 관찰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기술적인 유목의 어떤 선을 첨가시키는 겁니다. 자, 도식 평정책에서는 일정한 직선을 제시하고 직선상의 위치에 따라서 판단할 때 자, 관찰자가 직선 하나의 시각적인 단서를 활용하고 관찰하는 행동의 연속성을 가정하게 됩니다. 자, 선은 일반적으로 그 횡선 있죠. 그러니까 횡축선을 많이 사용하고 선의 형태도 동간으로 나눠진 선, 또 나누지 않는 선, 연속선, 점선 이렇게 다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몇 개의 동간으로 나눠진 직선을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적 놀이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물을 만든다고 할 때 지금 이제 혼자서 놀이를 한다 이렇게 하면 사회인지예요, 그죠? 혼자는 사회성이죠. 그러니까 혼자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 함께 논다 이거는 집단놀이죠. 그러니까 친구 함께 논다 쪽으로 갈수록 사회성이 좋은 거죠. 자, 놀이의 단순한 가장 단순한 방법인 기능놀이, 펑셔널 플레이를 한다, 연습놀이, 프랙티스 플레이를 한다 이러면 가장 낮은 단계의 그 인지놀이잖아요. 친구와 함께 역할놀이를 하면 높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지가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놀이 시간에 한 곳에 오랫동안 놀이를 못하고 자주 이동하고 논다 그러면 이거는 낮은 거죠. 그죠? 그런데 대화를 하고 오랫동안 놀이를 하면 이건 높은 단계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평정책인데 표준평정책은 스탠다드 레이팅 스케일이라 그래요. 이 표준에서
밑으로 떨어지느냐 위로 가느냐 이거예요. 관찰자에게 평정의 대상을 다른 일반 대상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술 평정 척도에서 범주를 보다 객관적인 유목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이제 표준 평정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평정 척도 예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의 언어 인지 능력을 관찰하는 건데요. 자, 읽기 능력 보겠습니다. 읽기 능력에서 중간을 와보세요. 중간 50%에서 하위 25%로 떨어지느냐, 하위 5%로 떨어지느냐, 또 중간 50%에서 상위 25%로 가느냐, 또 상위 5%로 가느냐, 여기에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읽기 능력이 아주 좋다 그러면 상위 5%로 가면 되겠죠. 자, 수색이 능력에서 그냥 수미양가 중에 한 우에 속한다 그러면 상위 25% 하면 되겠고요. 또 의사소통 능력에서 중간 정도다 그러면 중간 50% 체크하시면 되겠고, 언어 이해 능력이 아주 낮다 그러면 하위 5%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 스케일에다가 우리가 점수를 주는 것을 표준에서 얼마나 떨어지고 또 올라가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바로 표준 평정 척도입니다. 자, 그러면 평정 척도법을 위한 지침을 보겠습니다. 자, 평정 척도법은 관찰에서 받은 인상을 수량적으로 표시하도록 만들어진 측정 도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결하고 짧고 분명한 용어로 된 그런 이제 시트지가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측정 도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단어나 단서들이 평정하는 특성과 일치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한 척도의 특수한 단어를 사용하며 여러 척도에서 의미가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평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평균적이다, 뭐 우수하다, 아주 이런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이 개발을 할 때 이 척도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가치 판단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시간표지법이나 표본식 기술 같이 신뢰로운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정측도법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표지법에는 시간을 샘플링해서 하는 거고, 표본식 기술은 많은 정보를 얻어서 아이 발달을 보려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관찰법이 있을 때는 그걸로 가야지. 놀이는 시간표지법으로 가고 표본식은 여러 발달을 보려고 할 때 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 방법이 있는 걸 그것을 사용하고, 자, 전체적인 이 내용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할 때는 표준 평정측을 평정 척도법을 한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 평정할 때에 이 예를 들 때 그 예들이 개념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행동에 포함돼서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한 가지 특성에 대해서 모든 피험자를 평정한 후에 다음 특성을 평정하게 됩니다. 자, 평정을 할 때 의사소통 같으면 의사소통에서 쫙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지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가능하면 평정할 대상이 모르는 상태에서 평정을 해야 됩니다. 이 미숙한 선생님은 이 척도지를 가지고 얘를 쳐다보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스님이 뭘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얘가 모르는 상태에서 평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열 번째는 관찰과 평정 상황을 주의 깊게 선택을 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평정 척도법을 쓸 때 관찰자가 어떤 사항을 유의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평정을 매기기 전에 유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그거 잘하니?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평소에 아이 행동을 관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평정을 매기기 전에 모든 항목을 다 읽어보고 뭐 중복되는 게 있는가 어떤가 이런 거를 다 보시고 이제 하셔야 되고요. 평정을 매길 때 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평정축도의 맨 마지막 위에 발달을 요약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럼 평정축도법의 이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만들기 쉽고 사용하기 쉽다는 건데요. 여러분 만들어 보면 이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항과 그 범주를 이렇게 따지는 게 쉽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용하기 편리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들기 쉬운 거는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힘들죠. 자, 두 번째는 평정축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그렇죠. 이 서술식보다는 진짜 많이 안 걸리죠. 발달 영역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교사가 관찰하면서 바로 적지 않고 아이를 다 기억해놨다가 선생님이 편리한 시간에 적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평정축도법은 체크리스트와 달리 행정의 질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정축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유아 발달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정축도법은 평정자가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관찰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되는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관찰 평가보다는 훨씬 더 훈련을 교육을 받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각 행동이 관찰되는 상황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행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원인이나 전후 사정을 알아볼 수 없죠. 그걸 하려 그러면 원인을 볼 수 있는 이 평가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직접 현장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선생님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기억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각적인 속성에 따라서 기억력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평정축도법은 관찰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적은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이 개발하는 거 쉽지 않다고 그랬죠.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관찰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이 평정 척도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발달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교육과정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정 척도지를 사용할 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항이 없어서 당혹한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평정자의 오류입니다. 하나는 관대함의 오류입니다.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 평정 척도를 하면 이렇게 점수를 좀 잘 주려고 관대해진다는 거죠. 평정자들이 타인에게 관대하게 평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두 번째는 중심화 경향이 오류입니다. 자, 평정자들이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애매모호하면 다 어떻게 하세요? 중간에 그냥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중간에 이렇게 점수를 주는 중심화 경향 오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후광 효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후광 효과는 할로 이펙트라고 그랬죠. 유아를 평가할 때 관찰 유아 주변의 어떤 요소가 평정을 작용하는데 평정하는 하여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관찰 유아에 대한 사전 어떤 정보를 받았다든지 호감 있다든지 또 뭐 인성이 좋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관찰 유아에게 과대하게 혹은 과소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런 얘기야. 자, 논리적 오류인데요. 논리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문항에 대해서 같은 평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예를 들면 주도성, 독립성 이거 다 틀리잖아요. 자, 그런데 주도성은 리더십이 있는 거고 독립성은 혼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평정자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유사하게 평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비교의 오류입니다. 평정할 사람을 어떻게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특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유사하게 또는 자신과 정반대로 평정하는 오류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교의 오류입니다. 자,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건접성에 의한 오류입니다. 평정자들이 평정 척도상의 문항간의 상호관계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가까이 있는 문항하고 또 이 상관이 멀리 떨어진 문항과 이 상관관계가 가까이 있는 문항에 훨씬 더 사람들이 점수 주는 거를 더 가까이 있는 거에 잘하고 멀리 떨어진 문항하고는 이제 좀 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문항의 상관이 멀리 떨어진 문항과의 상관보다는 조금 더 높더라 이런 얘기예요. 건접성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평정척도법에 관한 이론을 알아봤는데요. 평정척도법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평정하기 전에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숙지를 하시고 이미 개발된 그 시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영역별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를 잘 살핀 후에 아예 전체적인 발달을 자 1학기 한번 2학기 한번 이런 식으로 평정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평정척도에 관한 거 그 예시문 있는 걸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진짜로 평정척도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